살아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배신자가 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절규. 아버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여기 할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는 수첩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만해라, 다 지난 일이야. 그러나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데.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랍니다. 한번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행운과 복이 생기실 겁니다. 강원도 깊숙한 산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탄광마을에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듭니다. 한때는 수백 명의 광부들이 북적이던 이곳도 이제는 몇십 가구만이 남아 옛 추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작은 식당 고향집에서는 벌써부터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 이철수는 올해 58,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거친 손으로 물을 써는 철수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40 중반부터 시작한 식당 일이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철수야, 일찍 나왔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옵니다. 철수는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놓습니다. 할머니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할머니는 철수가 어릴 때부터 지켜봐온 터라 마치 친손자처럼 아껴주십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철수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30년 전 철수가 28이던 해의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버지 이만석은 이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광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죠. 탄가루로 새까맣게 변한 얼굴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던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만석을 존경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가 도움을 주는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광산 깊숙한 곳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구조대가 며칠 동안 수색했지만 아버지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그때의 절망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울기만 했고 어린 누이 동생은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철수는 그때 막내 아들로서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보상금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푼의 돈으로 가족을 건사해야 했던 철수는 그때부터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어디든 일이 있는 곳이면 마다하지 않고 뛰어다녔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가 굽어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고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처자이가 태어나던 날 산부인과 복도에서 홀로 기다리며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손자 민재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쁨 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 아쉬움과 원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철수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철수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광부들은 모두 구조되었는데 왜 아버지만 그 자리에 있었을까?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걸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입 밖으로 내뱉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특히 더 그런 감정이 강해집니다.
20살이 된 손자 민재가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하면서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사고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어요. 당시 광산 구조나 지질 상태를 분석하면 사고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민재는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민재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철수는 복잡한 마음이 됩니다. 손자의 의욕은 기특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지난 일을 파헤쳐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지금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잠들어 있던 상처만 다시 덧날까봐 걱정됩니다. 할아버지,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그래야 할아버지도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민재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 철수는 말문이 막힙니다. 손자가 말하는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자신에게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혼자 남은 철수는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 낡은 곡괭이를 바라봅니다. 벽 한 모서리에 걸려있는 그 곡괭이는 30년 동안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그 앞에 서서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뒤에 숨겨진 상처와 비밀, 그것이 이 가족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에서 내려온 민재는 며칠째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지질학과 2학년인 민재에게 이번 방학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질조사 기법들을 실제로 활용해 볼 기회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증조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친구들이랑 산에 좀 올라가 볼게요. 민재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산길이 얼어 있을 테니까. 하지만 철수는 민재가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대학 동기인 성훈이와 지역 친구 2명과 함께 폐광 입구로 향했습니다. 한때 마을의 생명줄이었던 그곳은 이제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출입금지라는 낡은 팻말만이 을씨년스럽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 틈이 있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훈이가 철조망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을 한 번은 봐야겠어. 4명의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폐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산 내부는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 들어가니 곳곳에 낡은 광차 레일과 부서진 목재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발걸음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민재는 이곳에서 수십 년 전 할아버지가 매일 일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간 곳에서 성훈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 손전등을 비춰보니 무너진 돌더미 사이에 낡은 나무 상자가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상자는 습기로 인해 군데군데 썩어 있었지만 그래도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꺼내보자. 민재의 제안에 4명이 함께 돌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작업 끝에 마침내 상자를 완전히 꺼낼 수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냄새와 함께 몇 가지 물건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녹이 쓴 작은 곡괭이였습니다. 손잡이는 거의 썩어 문드러졌지만 쇠 부분은 아직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탄가루가 묻은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수첩에는 한글과 한자가 섞인 글씨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배신자가 있다. 글씨체는 급하게 쓴 듯했고 잉크가 번진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친구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재는 수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름들 중에 이만석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현재 마을에서 건설업을 하며 부유하게 살고 있는 박씨 노인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노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 살며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이상해. 왜 이런 물건들이 여기 묻혀 있는 거지? 민재는 상자 안에 다른 물건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래된 광산지도 조각과 몇 개의 작은 금속 조각들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십 년 전의 것들로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구경했지만 민재만은 심각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단순한 유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신자가 있다는 마지막 메모는 민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광산을 나온 4명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발견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재는 곧바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철수는 하루 장사를 마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산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상자와 그 안의 물건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철수가 수첩을 보는 순간 얼굴색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특히 살아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배신자가 있다는 문장을 읽었을 때는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다고? 철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폐광에서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여기 적혀 있고 박노인분 이름도 있어요. 혹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민재의 순수한 질문에 철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라. 다 지난 일이야. 철수는 급하게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옛날 일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제 다 잊어버려. 하지만 철수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격한 반응을 본 민재는 오히려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수첩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못하고 수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희미한 전등불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니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첩에는 총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민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이름은 할아버지 이만석과 박노인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6명의 이름은 낯설었지만 모두 한국적인 이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함께 일했던 광부들의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나이든 어르신들에게 수첩에 적힌 이름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몇몇 분들은 그 사람들 다 광산 사고 때 함께 일하던 사람들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민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8명 중에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박노인이
유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7명은 모두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거나 그 후 몇 년 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재는 박노인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큰 개 2마리가 지키고 있는 넓은 집에 살며 평소에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회를 노린 끝에 민재는 마침내 박노인과 마주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노인이 평소처럼 식당에 혼자 식사하러 온 것입니다. 철수는 노인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박노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 민재라고 합니다. 철수 아저씨 아들이에요. 박노인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서울에서 공부한다던 그 아이구나. 뭔 일이냐? 박노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권위적이었습니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걸 본 적 있으세요? 제가 폐광에서 발견한 건데요. 수첩을 본 박노인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밥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민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다고?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동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폐광 안쪽에서요. 나무 상자 안에 들어 있었어요. 여기 할아버지 이름도 적혀 있고 저희 할아버지 이름도 있더라고요. 민재가 설명하자 박노인은 급작스럽게 일어나며 수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잊혀야 할 거야.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박노인의 반응은 철수와 비슷했지만 더욱 격렬했습니다. 그 수첩을 내게 줘. 지금 당장. 노인의 목소리에는 강한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게 그냥 옛날 물건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적힌 배신자가 있다는 말은 또 뭔가요? 배신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박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철수는 주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박노인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보며 오랫동안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 후 벌어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다들 이렇게 숨기려고만 하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제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재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알고 싶다면 오늘 밤 10시에 내 집으로 와라.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내 아버지에게는. 이 말을 남기고 박노인은 급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진 후 철수가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재야, 그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철수의 경고는 오히려 민재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박노인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큰 철문 너머로 보이는 집은 어둠 속에서 더욱 으스스해 보였습니다. 개들이 낮게 짖어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재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노인이 문을 열고 민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예상보다 화려했습니다. 비싼 가구들과 장식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앉아라. 박노인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재가 앉자 노인은 맞은편에 앉으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도 참 끈질기구나. 내 할아버지를 닮았어. 노인의 말에 민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수첩. 정말로 너희 할아버지 것이 맞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은 복잡해.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박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어.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고. 민재는 노인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박노인과의 만남에서 돌아온 민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노인은 결국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게 나을 거야라는 말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아버지 철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접근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추궁하는 대신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어보려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철수에게 민재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고 당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민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철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철수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어릴 적 들은 마지막 소리는 아버지의 비명이 아니었어.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끼리 싸우는 소리였다. 이 말을 들은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이 싸웠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난 13살이었어.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길래 걱정돼서 광산 입구까지 나갔었지. 그런데 땅속에서 사람들 고함 소리가 들렸어. 분명히 싸우는 소리였어.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럼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뭔가 일이 있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어린 내가 뭘 알겠어. 그냥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1시간 후에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야. 철수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는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붕괴 사고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할머니는 뭔가 더 아실까요? 철수는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긴 해. 하지만 너무 자극하지는 마라.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날 저녁 민재는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80 중반의 할머니는 여전히 정신이 또렷하셨지만 과거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흘리시는 분이었습니다. 민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민재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직접 뵐 기회가 없었잖아요.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여셨습니다. 사고가 난 날, 박씨 영감이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할머니의 말에 민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박노인 할아버지가요? 뭘 하러 오셨는데요? 그 사람이 울면서 그러더라. 내가 대신 갇혀야 한다고.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굴 지키려다.
못 돌아온 거라고 하더구나. 이 말을 들은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노인이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박할아버지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어떤 비밀을 알게 됐는데 그걸 밖으로 새어나가게 할 수 없어서 내 할아버지가 희생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 민재는 점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떤 비밀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것 같았습니다. 그 비밀이 뭐였을까요? 그건 모르겠어. 박씨 영감도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횡설수설했거든. 하지만 분명한 건 내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다는 거야.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민재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동료들 사이에 무언가 갈등이 있었고 어떤 비밀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은 그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다시 한번 박노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으로 추궁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집 앞에서 망설이던 민재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노인 혼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 2명이 함께 나왔습니다. 어린 놈이 자꾸 귀찮게 하는군. 박노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 거야. 민재는 겁이 났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그날 그곳에 계셨는지. 진실? 박노인이 비웃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 내 할아버지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봐. 이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민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에는 단순한 사고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발, 그냥 진실만 말해주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민재의 간절한 부탁에도 박노인은 냉정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 그 사람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 말을 남기고 박노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노인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버지도 다 알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박노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던 민재는 결국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실을 알고 있다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쉽게 말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민재는 인터넷을 통해 30년 전 광산 관련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들은 대부분 간단한 사고 보고서뿐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 공식 매몰자 명단과 실제 실종자 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민재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노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더 많은 단서를 찾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박노인의 생활 패턴을 관찰한 결과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마을 밖으로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그 시간을 노려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박노인이 집을 나간 것을 확인한 민재는 조심스럽게 집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뒷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개들도 앞마당에 있어서 몰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민재는 용기를 내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예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서재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이 가득한 서재에서 민재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금고는 다행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민재는 여러 문서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시 탄광 도면과 매몰자 명단이었습니다. 도면을 자세히 보니 사고가 난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근처에 빨간색으로 특별히 표시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매몰자 명단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명단에는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할아버지 이만석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공식 기록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재가 서류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구야? 박노인의 고함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민재는 황급히 창문 쪽으로 피하려 했지만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면서 박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이 새끼가. 박노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2명의 남자들이 민재를 붙잡았습니다. 감히 남의 집에 들어와서 뭘 찾고 있는 거야? 민재는 두려웠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찾고 있었어요. 왜 할아버지 이름이 공식 명단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노인은 민재가 서류를 봤다는 것을 알고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내가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봤구나. 이제 가만 놔둘 수가 없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야. 우리를 고발하려다가 우리가 먼저 막았을 뿐이지. 이 말을 들은 민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발하려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할아버지가 우리의 비밀을 알게 됐거든. 광산에서 몰래 금맥을 발견한 것 말이야. 그걸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우리끼리 나눠 가지려고 했는데 내 할아버지가 반대했어. 박노인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만석이 회사에 신고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다른 광부들은요? 왜 그들도 죽어야 했어요? 그들도 비밀을 알고 있었으니까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 박노인의 말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할아버지만은 끝까지 저항했거든. 마지막까지 우리를 막으려고 했지. 민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해왔던 할아버지가 정말로 영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철수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박노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내 아버지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거든. 이는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민재는 이제야 왜 아버지가 그렇게 진실을 숨기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너도 선택해야 해. 박노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 할아버지처럼 될 것인지 말이야.
민재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할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박노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 내 할아버지처럼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해줘야겠어. 민재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남자가 꽉 붙잡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 집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과 부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세상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자동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박노인은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민재를 지하실로 끌고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리쳤습니다. 혹시나 해서 외친 것이었는데 정말로 철수의 목소리가 현관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재야, 어디 있니? 철수는 아들이 박노인 집에 들어간 것을 목격한 마을 사람의 제보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피하려 했던 대면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재를 놓아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철수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재는 비틀거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모든 걸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민재의 말에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노인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이제 내 아들도 다 알게 됐어. 어떻게 할 거냐? 철수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지금까지 숨겨온 이유를 이해해줘.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아버지도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민재의 질문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 밤 박 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 온몸이 흙투성이인 채로 말이야. 그때 내 나이가 겨우 13살이었는데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박노인은 철수의 말을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고집이 세다고요? 철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했던 것뿐이잖아요. 회사 돈을 횡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자세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광부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금맥이 아니라 회사에서 은밀히 감춰둔 비자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철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돈은 회사 간부들이 광부들 임금을 착취해서 모은 거였어. 할아버지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다른 광부들에게도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일부 광부들은 그 돈을 나눠 갖자고 했어. 박노인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우리한테서 뺏어간 돈이니까 되찾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철수는 박노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돈 때문에?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박노인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냥 입을 막으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내 아버지가 너무 강하게 저항해서. 민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옳은 일을 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철수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가 우리 집에 와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 내가 대신 갇혀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아버지를 가뒀다는 뜻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협박했지.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남은 가족들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라고. 박노인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지난 30년 동안 너희 가족은 평안하게 살았잖아. 그걸로 만족해야지. 평안하게요? 철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는 게 평안한 거라고요? 민재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무거운 비밀을 30년 동안 혼자 품고 살아온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민재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박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누구한테? 30년이나 지난 일을 누가 믿겠어?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는 있어요. 민재가 주머니에서 박노인의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매몰자 명단과 도면이면 충분하죠. 박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언제? 이미 복사본도 만들어놨어요. 민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박노인은 분노로 떨면서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밖에서 또 다른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었습니다. 철수가 박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위협할 수는 없어요. 창밖으로 보니 경찰차 여러 대가 집 앞에 서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박노인과 부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던 정의가 이제야 실현되는 거예요. 민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철수는 아들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경찰이 도착한 후 상황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박노인은 체포되었고 민재가 제출한 서류들은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30년이나 지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철수는 마을 이장과 함께 주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총회가 열리기 전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런 아버지 옆에 앉아 격려했습니다. 아버지, 용기 내세요.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민재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총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연로한 어르신들까지 마을 주민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무슨 중요한 발표가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도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숨겨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매우 무겁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철수가 입을 열자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에 일어난 광산 붕괴 사고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로 여겨졌던 사고에 대해 왜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것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철수는 아들 민재가 발견한 수첩과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제 아들이 폐광에서 발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고의 진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관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철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붕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누군가의 탐욕이 제 아버지를 비롯한 7명의 광부들을 땅속에 묻었고 저희 가족은 지난 30년 동안 침묵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같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이 숨겨두었던 매몰자 명단, 당시 광산 도면, 그리고 회사의 비자금 관련 문서들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만석은 회사 간부들의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다른 6분도 함께 희생되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해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때 회관 뒤쪽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광산에서 일했지만 다행히 사고를 피했던 김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고백에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그날 박 씨와 몇몇 사람들이 이만석 씨와 다투는 걸 봤어요.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김노인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가족이 위험해질까 봐서요.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증언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최 씨였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고 현장의 상황이 일반적인 붕괴와는 달랐거든요. 마치 인위적으로 매몰시킨 것 같았어요. 최 씨의 증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회관은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모르고 살아온 것에 대한 배신감도 컸습니다. 한 주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박 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도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는 말이야?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주민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잘못했어요.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이만석 씨 가족한테 미안해요. 회관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울음소리도 들렸고 분노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철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을 봐야 합니다. 제 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재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가 이제야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진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회관은 뜨거운 감동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박노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동시에 이만석과 다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마음도 표현했습니다. 이날의 총회는 단순한 진실 공개를 넘어서 마을 전체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총회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언론의 관심도 쏟아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자들이 몰려왔고 방송사들도 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작은 탄광 마을의 이야기가 온 나라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노인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재가 발견한 증거들과 김노인, 최 씨 등 목격자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노인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광산회사의 간부들도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아직 살아있어서 늦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기관의 부실한 조사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한 달 후 마을 사람들은 모금을 통해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비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령비가 들어설 장소는 폐광 입구 근처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만석과 동료들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위령비 제막식이 열리는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까지 참석해서 추모했습니다. 위령비에는 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맨 위에는 정의를 위해 희생된 영혼들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위령비 앞에 서서 30년 만에 아버지께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죽은 게 아니라 영웅이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도 할아버지의 위령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약속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정의감을 이어받아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막식에는 특별한 손님도 참석했습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광부들의 유족들이었습니다. 그들도 30년 동안 억울함을 품고 살아왔는데 이제야 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유족이 철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혀주셔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편안히 잠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는 그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아픔을 견뎌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그 아픔을 나누며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난 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희생자들을 기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사건을 통해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나이 든 세대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만석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못된 것을 보면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다짐을 들으며 철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철수의 식당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구경차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철수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언론인이었는데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야죠.
철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재의 설득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는 몇 달 후 방영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만석의 용기에 감동했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폐광 위로도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죽음과 절망의 땅이었던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는 대학교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질학 공부에 더욱 매진해서 앞으로 광산 안전에 기여하는 전문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철수는 위령비 앞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민재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고요. 30년 동안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평안합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철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재가 휴가를 내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위령비 앞에 선 민재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차례예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 바로 그 용기니까. 붕괴된 광산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빛을 보게 되고 오랫동안 맺혀있던 한이 풀리면서 가족의 상처는 마침내 치유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고 희생자들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 그것이 바로 이만석이 꿈꿨던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시니어 사연 놀이터 채널은 앞으로 더욱 뜻 깊은 사연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요와 댓글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